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대학원에 이번에 같이 입학한, 같은 과에 입학한 형님을 좀 모셨습니다. 제가 뉴페이스들을 예, 초대한다고 했잖아요. 네. 데이터누즈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책 이름이 뭐라고 했죠?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의 저자. 이제 사실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이제 창업을 해서 아주 그냥 깃발을 꽂고 근데 그 하시기 전에 저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관련된 모델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 2시간 정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확실히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부동산 TV에도 모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TV 5만 기념으로 제가 영광입니다. 부탁을 드려서 형님 그 필명이 뭐죠? 리치톡톡입니다. 리치톡톡. 사실 이제 리치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유튜브는 많이 안 나오셨죠? 거의 잘 안 나오고 제가 데뷔시켜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지역에 대한 것들 어떤 걸 봐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까지 꾸준히 해오시긴 하셨고 지금도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이요? 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게요. 저도 참 굉장히 겁나는 결정인데, 네. 일단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제 가슴을 너무나도 이제 두근거리게 하는 이 일이 데이터로 도대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왔고, 만약에 뭐 투자를 혹시라도 해야 된다면 어디가 저평가고 어디가 고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로 연구를 해왔는데. 이 일이 너무나도 이제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충분히 세상에도 이제 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 가슴 뛰는 일을 나이 먹어서 찾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참, 부동산 투자를 좀 뒤늦게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형님이 이제 다른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데이터를 봐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판단한 이유가 있죠. 나름 이제 2010년 초반대 이제 부동산 그래서 한 12, 13, 14년 요 한 3, 4년 정도를 이제 부동산 강의를 엄청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강의 들으러? 왜냐면 제가 이제 귀가 좀 얇아가지고 누가 또 어디 뭐 좋다고 하면 괜히 투자할까봐 일단은 공부만 좀 하자라고 이제 독하게 좀 마음을 먹었었죠. 투자는 내가 공부를 하고 마치고,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하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몇 년간 했네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모르고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죠. 모르고 투자했는데 잘 되는 것도 이게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또 하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단은 마스터를 제대로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너무 좀 아니요. 뭔가 이제 정확한 그런 의사 이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투자를 내가 좀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투자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첫째, 혹시 내가 끝물 잡는 거 아닐까? 과연 부동산 시장이 뭐 10년, 10몇 년마다 한 번씩 폭락이 오는데 내가 끝물 잡으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 분들한테도 여쭤봐도 다들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거 사, 이게 좋아. 그렇죠. 여기에 또 뭐가 호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데이터로 빠지게 된 거고 찾아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뭐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부터 제가 혼자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6년 9월 달에 첫 리치고의 첫 버전을 제가 완성을 했었죠. 리치고니까 리치는 부구, 네. 고는 알파고의 구구가 있구나. 부동산 알파고. 이게 고는
원래 바둑에 고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예, 네. 또, 예, 제가 또 필명이 또 리치 톡톡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리치가 꼭 뭐 어떤 부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좀 인생을 좀 풍성하게, 예, 좀 여유있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고요. 네. 그래서 리치 톡톡과 또 리치 고, 뭔가 이제 좀 음율이 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름을 또 그렇게 줬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서, 뭐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 괜찮겠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나와야 돼. 네, 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데이터를 신봉해서 이 네.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음. 투자는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100%다 성공했죠. 100% 성공? 네, 어, 7채 다. 적폐 아니야? 아니 이제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첫 네. 리치고를 만들었을 때가 네. 16년이었는데 16년? 그때만 해도 사실 실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시절에? 안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제일 작은 거는 제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도 있고요. 네. 네. 큰 거는 난 어디 갖고 있는지 아니까 아, 예. 네, 없습니다. 네. 부러운 거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방송 뉴스 읽을 때 또 네. 아 좋다 했던 거 갖고 계세요. 네. 강남에. 네. 좋아. 일단 검증은 일단 제가 얼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자 이름이 데이터 노우즈예요. 예. 데이터. 네. 이게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네. 컴퓨터 책 갖고 와서 보시면 DB,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 DB. 네. 데이터가 뭐예요? 자 부동산을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네. 봐야 되는 데이터들, 네.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째는 시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세 데이터. 예, 그러니까 네. 가격 데이터죠. 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르냐 떨어지냐, 예, 예. 매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임대도 있을 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임대 가격, 예, 전세 예. 가격. 왜냐하면 네. 이 가격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 뭐 호재, 뭐 입주 물량, 미분양, 네. 뭐 온갖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사실 그걸로 시세가 움직이는 가격으로 산다 판다 의사결정을 하고 임대 그렇죠. 들어간다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게 지표로 나타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시세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세 데이터, 전세와 매매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든 이제 저평가 인덱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하나를 이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또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과 미분양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정선 대비해서 과도한지 내지 부족한지, 그 다음에 또 미분양이 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되게 네.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 네. 임대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뼈대면 알지 네.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지 네. 그걸 막상 보려고 하면 그렇죠.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가서 봐야 되고 저기 가서 예, 봐야 예, 예. 되고 또 그걸 또 네. 숫자를 보는 거랑 맞습니다. 이게 추세랑 이런 그렇죠, 거랑 같이 그렇죠. 봐서 보는 게 달라서 예, 예,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예. 그리고 사실 그런 해석이 음. 전문가 해석이 곁들여주면 진짜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네, 또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이제 인구 이동 데이터도 또 중요하겠죠. 인구 이동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네. 어찌됐건 인구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 주변에 뭔가 지금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몰리는 네. 거거든요. 고용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그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인구랑 세대수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대수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인구 세대수 뭐 줄어들고 있는지, 네. 이런 데이터를 또 시계열로 해서 큰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지역의 중요하죠. 흥망성쇠가 그걸로 보면 어느 정도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왜 그런지 원인도 찾아보는 그렇죠, 시도도 그렇죠. 할 수 있을 거고 예, 예. 그런 데이터도 있고 네. 그 다음 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또 수급 데이터가 있어요. 네. 수급 데이터는 이제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있는데요. 네. 매매 수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별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지금 제일 사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네. 아니면 지금 팔 사람밖에 없는 동네인지. 네. 네. 그래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것도 그렇게 그립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차트로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거 제가 혹하는데? 네, 진짜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매매 수급뿐만 아니라 전세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전세가가 강세를 유지하면 네. 매매가도 굉장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면 네. 매매가도 또 힘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전세 수급은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전세가 전세 공급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전세가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만 없으면 입주 물량만 많이 없으면. 입주물량이 많으면 입주 물량이 채워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지는 안 좋아 예, 그렇게 예. 갈 수밖에 예. 없고 그러니까 입주는 당장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죠, 대기되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변수를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전세 수급과 미래의 입주 물량을 결합을 시키면 향후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17년 4월 달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3개를 올렸습니다. 네. 대구는 올라가고 네. 부산은 떨어지고 제주도도 떨어질 거다. 어. 근데 그걸 예측한 근거 데이터가 뭐였냐면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와 그러면 입주 물량 데이터를 이 결합해서 내용은 제가. 이따가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네. 한번 다시 왜냐하면 이게 말로 하면 그 그렇죠. 지나고 네, 나서 맞아요. 전쟁이 아니야 네, 이렇게 할 맞습니다. 텐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서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네. 앞으로 나도 이렇게 좀 봐야겠다 네, 생각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좋은 지표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아직도 많아요. 맞- 네, 아직도 많습니다. 자 네. 시간 많습니다. 아, 해보세요. 예, 또 어떤 네, 지표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네. 저도 이제 뭐 살면서 이런저런 투자도 여러 번 해봤고 아픈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겁쟁이 투자자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지금 구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어떤 데이터가 없을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들로는 부족해.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더, 그렇죠. 더 효율적인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어떤 그 판단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데이터로 요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데이터가 있냐? 매매 데이터 중에 대한민국에서 정보도 가장 빠르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서울 사람이 네. 서울에 어디에 사는지 아니요. 서울 사람이 지방이 어디? 서울 사람이 지방에 어디에 사는지 전국 기준으로. 예. 네, 그 다음에 또 외부 투자자들. 예. 외부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 빼고, 예. 뭐, 예를 들면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 빼고, 나머지 지역, 타 지역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외부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부 투자자들이 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지 그런 데이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내부 수요가 아니라 다 전세기 그냥 들고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예. 또 나는 알지 못했던 무언가 좋은 호재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의 거래량이 외부 투자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건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검토를 해서 네. 케이스를 쫙 나눠 놓으면 진짜 AI도 될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제 AI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리치고 AI.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 네. 제가 작년에 네. 선대인 선생님하고 예. SBS 비디오 머그 쪽에서 네.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게 가계부채 문제가 아. 너무 우리나라는 심각하고 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굉장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볼 줄 모르고 네. 이게 많은 건지 네. 적은 건지 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네. 네.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편인데 네. 그 문제도 좀 확실히 문제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리치고가 좀 다른 이제 시스템이랑 좀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리치고에는 지금 가계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 주택 담보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계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주도의 가계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택 담보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계를 해서 네.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기준들을 그렇죠. 세워놨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동안 중에서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엄청 예. 자기 돈 안 갖고 가서 그렇죠. 부동산을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얘기는 거네. 무슨 네. 얘기냐면 그동안 20년 동안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담보대출 땡겨서 집을 사는 거죠. 모든 투자는 그렇잖아. 내 돈,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담보대출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 뒤에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앞으로 더 올라갈 어떤 힘은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줄어있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위기가 발생을 한다라면 그런 지역 같은 가능성이 경우는 이제 경공매로 엄청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네. 자산 가격이 조금 하락한 나오이 나오면 대출이 많은 상태니까 네, 네. 아유 모르겠다 던지고 경매를 그렇죠. 날리고 그렇죠. 예, 그런 모럴 해저드 네.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쩔 수- 만세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그런 게 불러야죠. 그러면 제주도에 비해서 지금 서울은 어때요? 딱 잘라서. 서울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데이터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지금 데이터를 봐가면서 하려고 하면 다 기대가 되시죠? 사실 저도 좀 못 받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1시간 전에 질문지 안 보내냐고요. 깜빡했다. 야, 그냥 와서 직접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네. 집에 와서 아, 몇 글자 쓴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나 나름 의미 아니, 있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데이터를 살짝 보긴 네.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긴 했으나 네. 이 질문들을 드리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층의 입장이기도 하고 네. 뭐 일종의 보유하고 있는 네. 매도 의사를 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장 관점에서 또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어떤 통설들, 네. 부동산의 통설들이 그렇죠. 데이터로 어떻게 증빙이 될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놨던 거를 좀 네.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네. 좀 잘 좀 설명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네. 뭔가 알 수 없는 네. 그래프들이 뭐 차트 엄청 많죠. 네, 네. 있는 차트를 좀 열었습니다. 네. 자, 이게 보니까 뭐 네. 지역 이름들도 막 써져 있고, 네, 네. 이게 어떤 건 올라가 있고, 어떤 건 네. 내려가 있고 있는데, 그렇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각 시도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차트고요. 플라워는 꽃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좀 퍼지는 모습이 네, 네. 좀 꽃처럼 이쁘다고 해서 제가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줬는데 부친 이름? 오케이. 네, 네, 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많이 본 사람 아니면,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의 의미를 이것만 가지고 잘 해석이 안 돼.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네. 같은 경우를 클릭을 하면 예. 보시면 인천이 이렇게 움직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왼쪽으로 빠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렇죠. 안 좋아지는 인천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는 거고. 완전 박살나는 요쪽에 있으면 매매 전세 같이 다 떨어지는 거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 근데 그래프가 그렇게 갔다 온 적도 있네. 갔다 온 적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옛날 때니까요. 옛날 금융위가 예. 2003년 12월 달부터 이제 2009년 3월 달까지 차트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매세 흐름 차트고.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증감률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그래서 매매. 음. 그래서 월별로 파란색이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빨간색이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빽게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렇죠. 요게 막대가 증감률이고요. 예. 요걸 그냥 지수로 한 요 차트선이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렇죠. 쫙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2008년 10월 달까지는 다 빨겠죠. 네. 그러다가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11월 달부터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네. 저때 아주 그냥 네. 창밖을 보면서 엄청 심란했어요. 그러셨군요. 저 네. 시기에. 그리고 이 차트는 뭐냐면 네. 이 차트는 저평가 지수 차트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만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2009년 3월달에 2009년 3월. 예. 마이너스 3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7.3% 고평가가 됐다는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37%나 고평가된 거예요.
저 때는 사면 안 되네. 저 때는 사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평가 순위가 있죠. 예. 그래서 각 시도별로 2009년 3월 18일 기준으로 예. 각 시도별로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렇죠.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그렇잖아요. 저평가된 곳은 사고, 네. 고평가된 곳은 팔아라. 네.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라는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 벌었고, 네, 지방에 맞아요. 투자했던 거 2014년에 수도권에 샀으면 또 돈 벌었다는 거죠. 서울에 강남에 샀으면 그렇죠. 아직 제대로 근데 먹었지. 지나 놓고 보면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네.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감. 감. 내 말을 네. 믿어. 네. 아니 물론 이제 그 감도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근데 그 촉을 데이터화하고 예, 비주얼화하고 어떤 네.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정확하게 저는 리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후로 한번 가볼게요. 2008년 뭐 한 5월 6월 달. 예. 네. 자 그러면 보시면 경기, 인천, 서울이 꼴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고평가, 전세가 대비 고평가됐다는 거죠. 매매가가 더 고평가의 그렇죠. 시절이란 거죠. 근데 그 고평가의 정도가 경기도가 마이너스 26%고요. 네. 서울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서울은 엄청 고평가예요. 엄청나게 고평가죠. 네. 그러니까 고평가된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은 팔았어야죠. 그 당시. 맞죠? 이 데이터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물론 대중간 세금 때문에. 있죠. 네, 그렇죠. 알기 나도 네. 팔고 싶은데 네. 못 팔아. 자, 그러면 반대로 어디가 평생의 지금, 딜레마. 예. 예. 어디가 지금 그 시절에는 저평가냐? 전남, 대전, 충남,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대구, 부산 다 지방이죠. 근데 걔네도 네. 1%, 3%니까 네. 전남을 샀으면 좀 크진 않죠. 네. 네, 그렇죠. 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때서부터 네. 2014년까지 네.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2014년 한 뭐 5월달 정도로 가볼게요. 네. 아까 자 여기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매매 가격 증감률 누적 순위가 있습니다. 네. 1등이 누구예요? 경남. 아까는 서울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전 기간에서 봤을 때는 네, 서울이 그렇죠, 제일 그렇죠. 높았는데 네. 지금 기간에서는 2008년부터 네. 2014년까지는 경남이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네. 그렇죠. 누적 중간. 경남, 부산, 제주, 대구 뭐냐 다 지방이라는 거죠. 아까 맞아요. 네. 그렇죠. 아까 네. 저평가된 그 네. 지방들이 여기 기록에 와 걔네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으로 인천, 서울, 경기는 어때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트에 갔어. 네. 맛이 갔죠. 맛이 갔어. 자, 그런데 네. 2014년 5월달 기준으로 저평가 지수 순위를 보면은 네. 1, 2, 3승이 누구예요 또? 다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경기, 다시 서울, 인천이잖아요. 네, 올라왔네요. 숫자가 몇 프로예요? 50%. 경기랑 서울은 매매가가 50%로 저평가된 거예요. 전세가 대비. 전세가 대비. 그럼 어떻게 돼요? 갈아타야죠. 서울로 와야 돼. 서울로 와야죠. 그래서 데이터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거 보여줘. 지금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과거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지금 거, 않습니다.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거. 예.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자, 이거는 주간 데이터로 바꿀게요. 왜냐면 데이터가 최신 거니까 네. 더 최신 데이터로 보면 좋잖아요. 네. 주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야, 이 차트가 진짜 네. 갔다가 이게 어떤 가역성 비가 이게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얘는 매매 전세니까 자력처럼 확 그렇죠, 붙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다. 네, 진짜. 다이나믹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심리가 어느 정도 보이겠는데. 보이죠. 예, 전세가 여기 지금 막 세게 그럼요, 가는구나 그럼요. 이런 게.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머리- 예전에 부동산 공부하면서 네.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매매가는 매매가대로 또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갈 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한눈에 딱 해서 서로 비교 분석을 어느 해야 영향력이 되는데 있는 일종의 대체제 역할을 수요 측면에서 하고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도 하는 게 매매 그렇죠. 전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대체되면서 압력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서 네. 플라워 차트라는 걸 제가 만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설명 좀 보시면 해주시죠. 자, 가장 최신 기준으로 네, 저평가 1등이 누구냐? 충북입니다. 충북. 충북 14.5%. 어. 그 다음 전북이고요. 충남, 인천, 경북. 인천도 아직 경남. 지금 되게 기회윤이 있네. 네, 데이터로만 자, 봐서는. 네, 이렇게 저평가고요. 네. 자, 그리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사람들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동산의 니치를 만들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 보고 이것만 충북 지금 살아가면 안 안 된다는 된다는 얘기지. 거예요. 네, 뭐냐면 자, 저평가라 그래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 저평가지만 이게 50%까지도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까는 보면 마이너스 그렇죠, 37%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 뭐냐? 그래서 저평가가 된다는 건,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고, 하락이 있지만, 이 하락할 수 있는 강도는 계속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고평가여도 계속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버블은 대중의 탐욕은 계속 가니까요. 그렇지. 네, 그렇죠. 버블은 터질 때까지는 계속 맞습니다,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동안 저평가가 어디고 고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만든 또 저평가 인덱스가 2개가 더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고 미분양 보고 입주물량 보고 또 인구 이동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주의해야 될 때도 보니까 주의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지금 예. 제주도가 보시면 예. 꼴등이에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17.9%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고평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세종도 지금 한 16.8%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6.1%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울산도 5.3%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요. 네. 대구 고평가 되어 있고, 부산, 광주, 요 정도고요. 살짝 리스키한 구간들로 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지역들이 신규로 투자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저평가 된 데는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더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사지는 않더라도 들고 있던 거를 한참 저평가 되고 있는데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꼭 존버해야 될 네, 타이밍이네. 데이터로 뭐 좋은 지역을 고를 수도 있지만, 네. 또 내가 뭐 힘들게 갖고 있던 지역을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만, 네. 이거는 답변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서울에 지금 살짝 위험한 구간으로 저거만 보면 보이잖아요. 네. 서울이 과거에 저평가 지수 순위가 네. 그러니까 진짜 사면 제일 안 됐던 시점은 저희 몇 프로까지 갔었을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바로 나오는구나. 네, 바로 나오죠. 아. 자, 그리고 참고로, 네. 요거는 지금 이제 한국감정 데이터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네. KB로도 다시 한번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긴 데이터의 어떤 예, 기준이 원소수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약간 좀 다를 수 기준이 있죠. 다르다 보니까, 예.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예. 꼴등이 누구냐면요. 서울로 바뀌었네. 서울이에요. 제주가 아니라 서울. 제주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네. 네, 서울이 14%입니다. 서울이 지금 그럼 되게 네. 위험한 상황일 수도 되게 있는 위험한 거예요. 상황인 거죠. 이걸로 보면. 예, 이걸로 보면. 음. 네, 근데 뭐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더 역사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이거를 궁금해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저평가 지수 추이 차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파리 대책이 터졌을 때 네. 상당수의 많은 부동산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 부동산 상승 끝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리치고로 이 저평가 지수 추이 차트를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저평가 지수 차트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20년 자료가 이렇게 딱 예. 그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나온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얘가 위에 있으면 저평가, 예. 밑에 있으면 고평가예요. 고평가 자, 기간이 엄청 길었네. 자, 고평가는 서울은 마이너스 87.3%까지 고평가가 됐었습니다. 언제? 2008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10몇 %는 잽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지금 안 이제 돼. 보시면 아, 지금 17.8% 고평가예요. 아유. 자, 그런데 네. 자, 보시면 과거에 언제 이때서부터 2007년 1월 달에서부터는 사실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었어요. 엄청난 고평가 네. 구간이었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가장 고평가 구간이었잖아요. 네. 언제 제일 쌌냐? 2001년 9월. 네. 네. 저 시절 기억납니다. IMF를 극복했네 안 했네 이런 그렇죠, 기사가 그렇죠. 나오고 맞아요. 예,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언제서부터 다시 저평가로 들어갔냐? 2003년 10월 달에서부터 다시 플러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3년 10월 달에서부터는 매매가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저평가가 됐냐? 2016년 2월 달까지 계속 저평가를 굴을 판 거네. 굴 판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은 무조건 샀어야 돼, 이 기간은. 그리고 2017년 8월 달이 언제냐면 이때요, 이때. 네, 이때. 그때도 22. 자, 이때도 20%나 저평가가 돼 있어. 네. 자, 이렇게나 저평가 되어 있는데 대책 나온다고 안 사면 안 된다. 대책 나온다고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 잠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걸로 봐도 그 당시에는 저평가. 하긴 이 기준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머지 여러 가지가 다 데이터들을 있으니까. 토대로 해서 그렇죠. 보니까 네, 이때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왔냐? 지금은 역사적 20년의 평균치만큼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올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망을 할 때 제가 상저하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고평가는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 아마도 저는 한 60%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이번 상승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버블의 심화가 네. 멈춰서고 네. 다시 이제 버블이 축소되고 네, 네. 시장이 그런 형태로 가지 그렇죠. 않겠냐. 네, 네. 아직 40 남았네. 뭐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대중의 탐욕은 또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네. 알 수가 없어. 네, 심리라고 하는 건 알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말로 그냥 어느 정도 고평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숫자와 데이터로 지금은 지난 20년 중에서 지금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17.8% 고평가 되어 있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료의 백데이터는 네. 공개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기술력의 근거의 원천이니까. 그렇죠. 네. 네. 참고하셔서 네. 물어봐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리치고를 또 이제 네. 봐야 되는. 리치고로 보시면 좋죠. 봐야 되는 네. 거네. 나 네. 보고 싶어졌어. 네. 저도 리치고가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이 지금 감정원이라든가 KB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백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플라우 차트도 만들고 네. 지금 저평가 지수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저평가 지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럼 다른 저평가 지수에 대해서는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네. 잠깐만요. 네. 자, 네. 다음 저평가 지수 네. 좀 예. 알려주세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저평가 지수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대출을 껴서 내가 한 달에 내 이자가 얼마고 내 소득이 얼마니까 이 정도에 내가 이자를 부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집을 또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에 지금 거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네.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PIR. 그렇죠. 그게 PIR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 소득 대비해서 예. 몇 배인지. 프라이스 인컴 레이트.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지역별로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지역별로 다 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네. 뭐 서울만 놓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각 지방별로도 나타나서 그렇죠. 그 지방의 평균 소득 대비 네. 집값이 얼마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제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서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서울만 먼저 좀 보여드리면 네. 요게 지금 서울의 PIR 데이터입니다. PIR. 자, 보시면 이거는 분모가 되는 소득은 서울 사람들? 이거는 서울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는 도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PIR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소득을 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그거는 지금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섬세하게 그거는 네, 더 다 보완하면 이제, 되는 예, 거니까 다 해석을 다 하기 위한 예. 자료를. 네. 자, 지금 보시면 2012년에 지금 한 1622 정도 됐었어요, 이게.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냐면 사상 최고치예요.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두 자릿수 정도 지금 1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6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는 지금 21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자, 소득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금융위기, KB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KB 데이터가 조금 더 기니까. 네. 자, KB 데이터로 보면 2008년 12월 달부터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위기 딱 터졌을 때, 네. 그때가 19. 19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22 정도 됩니다. 그때보다 그때보다 지금 소득이 더 많아야 더 많아졌죠. 근데 네. 소득 증가분보다 보다? 아파트 가격 증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때 비하면 더 고평가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집값은 사상 최고치예요. 소득 대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아까 저평가 지수 전세가 대비로 해서 밀어서 네. 봤을 때는 네. 한 18%밖에 저평가가 그렇죠. 아니지만 네. 지금 마이너스 18% 그렇죠. 그러니까 고평가지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지금 이 소득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네. 유례없는 치수를 지금 막 뚫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저평가였냐? 2014년 2월달. 그리고 2015년 2월달. 그러니까 14, 15년이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쌌던 시기예요. 아까 그 플라워 차트와 대비해서 보면 똑같죠. 그때는 13년부터 16년까지였고 그렇죠. 그게 16년 2월에 피크 찍고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딱 그 구간에 맞물리네요. 맞물리는 거죠. 그 시점에 이걸 봤으면 PIR도 최저. 그렇죠.
얘도 최저. 맞습니다. 사야 되는 이 판단이 그렇죠. 바로 나올 수 이런 거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차를 해서 데이터로 본다는 얘기구나. A 데이터도 좋고 B 데이터도 좋고 C 데이터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을수록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내가 적어도 바다에서 거의 네. 뭐 긁듯이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낮은 가격에 네. 사는 수준에 맞습니다. 근접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해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0년 중에 가장 비싸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직은 사도 될 만한 수준이는데 PIR 기준을 놓고 보면 네. 아리까리하네. 그렇죠. 고민스러운 판단을 아리까리가 아니라 PIR로만 놓고 보면 지금 사면 안 되죠.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올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네, 예.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만든 세 번째 네. 저평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물가예요. 물가.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자, 하긴 돈 버는 소득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랑 나는 돈이 안 벌리는데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물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하고도 밀접한 굉장히 연관이 밀접한 있는 관계죠. 거니까 네, 네. 예, 물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볼 수 있나요? 네. 물가가 오르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가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물가 오른 만큼 오르는 물가에 거니까. 수렴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게 그렇죠, 정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빨리 올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이해되시죠? 예. 반대로 물가는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그렇죠, 갔으면 그렇죠. 최근 많이 오르는 거네. 네, 아파트가 고평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가랑 그 아파트 가격을 네. 비교해서 그렇죠. 지수를 만드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아, 이해를 잘해. 네,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님이십니다. 자, 서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서울을 보시면 요거는 데이터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 19년 6월 달까지의 데이터고요. 네. 요 주황색이 바로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지. 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물가고요. 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물가가 더 높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거고요. 다시 파란색이 파란색이 물가. 물가, 네. 주황색이 아파트 아파트 가격. 가격. 예. 네. 그리고 2006년서부터는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높죠. 서울의 아파트가 물가 상승률보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물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이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낮죠. 그러니까 막 조정받기 시작했던 그렇죠, 시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2008, 9, 10, 예. 11, 마탱이 가다가 그렇죠, 그렇죠. 피크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도 여전히 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차이의 갭을 지수로 만든 게 바로 이 오른쪽 차트예요. 아,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일수록 저평가가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고요. 네. 빨간색일수록 고평가예요. 자,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는요, 물가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 보세요. 그 보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예, 있네요. 위아래로 그렇죠. 네. 언제서부터 플러스 20%로 고평가 됐냐? 2007년 1월 달서부터. 아까 매매 전세 그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도 2007년 1월 달서부터 역사적인 고평가 순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물가를 비교해봐도 똑같은 거예요. 네. 아파트가 미친 듯이 또 아파트가 물가, 소득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시점이 그렇죠. 그땐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죠. 약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서부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고 싶어도 생각해.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이 저런 구간에 가면 규제도 동시에 작동하니까 그렇죠. 그냥 내려오는 칼날 두들겨 맞을 때까지 이게 딜레마예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네. 그리고 13년 8월 달서부터 네. 20%가 넘어갔어요.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가 엄청난 저평가죠. 20%면 네. 엄청난 대단한 저평가가 거죠. 이어지고 있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 네. 2017년까지도 이어졌어요. 2017 2월달, 3월달까지. 네. 보시면.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이제 다시 고평가 고평가로 들어갔습니다. 물가보다 집이 비싸졌네. 물가보다 지금 집이 더 올라 비싼 상황에 네, 비싼 소입으로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저평가 지수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면 네. 아까 첫 번째 저평가 자료 기준을 놓고 볼 때는 네. 일단 고평가 구간 진입했고 그렇죠. 마이너스 17.8. 네. 두 번째 네. 아까
PIR 기준을 놓고 보면 네, 사상 최대. 예, 사상 금리 위기 최대니까 이후로 사상 최대. 예,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인 네, 거고 네, 사실 물가 기준으로 놓고 봐도 네, 이제 물가보다 아파트가 좀 더 비싸졌거든 그렇죠. 이러면서 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 저평가 지수가 그게 떨어졌던 수준 뭐 마이너스 네. 82 수준까지 보면 네. 버블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저 빨간색이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그렇죠. 아직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지금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 네. 모양새는 아니다. 아니다. 추세상으로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즉 거품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데이터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죠. 초기 단계 정도로 네. 데이터가 읽히네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고평가 될 거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2000년대의 어떤 2004년, 5년, 6년, 7년의 경제와 지금 2017, 18, 19, 20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 다릅니다. 사실 되게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평가의 정도가 과거처럼 앞으로도 뭐 20% 물가로 봤을 때 20% 넘게 아파트가 고평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아마도 한 10% 정도 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데이터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대출 관련한 데이터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얘기까지 일단 아, 찍고 그럴까요? 갈까요? 그러시죠. 네. 자, 대출 부분을 보면 네. 말씀하신 옛날같이 그렇게 심화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옛날같이 더 급하게 막 버블이 커지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 마무리될 것 같다. 네. 라고 판단하신 근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이 대출위험 인덱스는 몇 가지 종류의 대출위험 인덱스가 있는데 일단 첫째 만든 게 뭐냐면 이 예금은행 대출위험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도에 있는 예금은행에 있는 예금액과 대출액의 총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돈 모아놓은 게 저축해놓은 게 많으냐, 그렇죠. 빌려 쓴 게 많으냐, 그렇죠. 비교해 본 거네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대출이 얼마냐면요. 네. 은행에 있는 대출이 지금 1637조입니다. 사상 최대 대출이죠. 1637조. 1637조. 사상 최대 대출입니다. 아,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간 거네요. 계속 올라간 거죠. 네, 대출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가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출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금도 없어요. 네. 부동산 있으시겠죠? 저 껍데기. 자, 그러면 네. 예금액을, 부동산은 있어요. 예금액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금액도 사상 최대예요. 예금액도. 1430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이가 200조 차이 나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만든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대출 위험 인덱스라는 차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느 시점엔 예금이 더 많고 그렇죠. 어느 시점엔 대출이 더 많은데 그렇죠. 대출이 더 많으면 위험한 위험한 거고 거죠. 예금이 많으면 안전한 거죠. 파란색이겠네. 그 녹색이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IMF 전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네. 그죠? 네. 대출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MF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예금을 많이 하고 대출 안 하고. 돈을 다 은행에 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돈이 엄청나게 많던 시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대출 대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풀고 이러저러 하면서 버블, 주식 버블이니 뭐 부동산 버블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4월 달서부터는 120%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20%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요게 이제 2007년 1월 달서부터 12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 시기를 제가 회상해보면 그래요. 네. 사람들이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장에서 그렇죠. 이게 먹어봤다고 네. 야, 대출 뭐가 무섭냐 오르는 게 그거 그렇죠. 이상인데 이러면서 대출이자가 12%야? 맞아요. 7%가 아니라 12%? 한국권? 야, 집이 1년에 몇십 프로씩 오르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 꼬꼬마였는데 네. 아니 돈을 얼마나 잘 벌면 이 이자를 내고도 이 네. 대출을 받아서 살까 하던 그렇죠.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맞습니다. 딱 2006년 말 2007년 초. 이 대출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대중들이 지금 탐욕에 젖어 있는지 공포에 젖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러네. 네, 그 그렇죠. 마음이 네, 탐욕 네, 구간, 네. 공포 네, 구간. 그렇죠. 여기는 공포 구간, 여기는 탐욕 구간. 아, 자, 지금은 조금 탐욕 쪽으로 가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114% 정도 되고요. 지금은 예금액 대비해서 지금 대출액이
14% 정도 더 많은 거. 근데 아까 20% 정도면 네. 위험 시점이라고 거예요. 했는데 14%면 6% 차이니까 아직은 조금 여지는 네.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 아니죠. 수준은 아닌 그럼요. 거네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네. 서울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네. 이제 요게 이건 뭐냐면 전국이구나. 요건 전국이고요. 아, 전국. 네, 예. 전국. 예. 네, 여기 전국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요게 순위예요. 순위, 시도별 순위. 저거 지금 인천은 인천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네.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이제 금리가 끝나고 나서 네. 가장 안 오른 시도가 어디냐? 인천이에요. 사실 저 인천 뿜뿌질 하는 것들 네. 주변에서 좀 네. 느끼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래서 보니까 인천은 저평가 지수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이 그래서 그럼 저 내용 보면 네. 오를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그렇죠. 이거 보니까 그렇죠. 야, 이거 이거 보니까 느낌 오시죠? 까딱했다가 저 지금 다 대출로 저렇게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로 가격을 저렇게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네. 데이터가 몇 개가 겹쳐서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네. 진짜로 저희 사전에 뭐 얘기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보면서 저도 관심 있었던 부분을 흘게 보면서 네. 생각하는 건데 놀랬어요. 자, 인천을 한번 보시죠. 참고로. 네. 어마무시하죠, 지금? 인천은 지금, 네. 그러니까 예금이 100조면은 네. 지금 대출이 200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금액은 그 네. 지역 사람들의 맞습니다. 예금 그 지역. 예. 그럼 인천 예금이에요. 인천 예금과 인천 대출.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2018년 중순 이후로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왜 인천에 외지 투자, 뭐 GTX 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연결된다고 외지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빚으로 쌓은 호상 같은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렇죠. 네. 빚으로 사실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를 한번 보시죠. 제주도는 지난 25년 중에서 보시면 예.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죠? 제주도야말로 네, 제주도도 진짜 거의 뭐 겁나죠? 예. 자, 제주도 언제 샀어야 되냐? 이렇게 공포구간. 공포구간이 언제요? 11년 12년. 초반. 예. 12년. 네. 네. 이해되시죠? 대중들의 탐욕과 공포. 초록색이 자, 공포, 네. 빨간색이 탐욕.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서울을 보면 서울은 지금 16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네. 자, 서울마저 탐욕에 젖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 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마저 탐욕에 젖으면 이제 게임 오버한 거죠, 이제 사실. 네, 근데 지금 서울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지금 80, 90% 정도 돼요, 평균이. 네. 근데 지금 평균보다 낮은 수치예요. 서울은 네.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그렇죠, 대출 대비. 예, 예. 서울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 네, 네. 서울의 대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최근만 조금 보면, 이걸 제가 최근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네, 보시면 예금액이 이렇게, 여기 지금 잘 화면이 안 보이는데, 네. 예금액이 지금 조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좀 줄어들고 있죠. 대출을 일단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고 예. 예금 깨서 그렇죠. 집 사는데 맞습니다. 못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볼 수도 조금 있겠네. 이제 최근 2개월 동안 또 다시 늘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근 2개월 동안 네. 대출이 증가했고 그렇죠. 예금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감소했거나 네. 했을 거야. 비율로 따졌을 그렇죠, 때 그렇죠.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네. 그래서 그러나 평균을 놓고 보면 아직 네. 예금 대비 대출의 이 비율이 그렇죠. 평균치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미치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뭔가 보면 또 서울은 아직 지금 또 서울은 지금 대출 땡겨다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네. 서울은 직접적으로 네. 대출 규제가 강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저는 절대 대출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퍼센트를 어떻게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대출 규제를 하고 그렇죠. 9.13 대책에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하면서 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압박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치고 가지 그렇죠, 못한 그렇죠. 부분한테 사실은 효과적으로 잘 작동한 것을 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효과적으로 잘 작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렇죠, 그래프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난 박수를 좀 쳐줘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대출을 받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대출의 종류별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가계대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계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대출하고 네.
완전히 다른 건 아닐 거고 네. 성격이 조금 다른 성격이 부분일 텐데 다르죠. 예.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담보대출 그렇죠. 받은 걸 담보대출로 거고 받은 거고. 가계대출은 그 대출을 받은 주체가 네. 가게 개인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는 뭐 가게에서 신용대출 받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더한 거를 나눠 네. 놓은 거겠네요. 네, 네, 네. 자, 일단 먼저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국. 네, 요게 이제 전국 기준이고요. 네.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가 음. 2007년 12월 달에 49.4%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금리이기 전에. 위험인데. 예,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 엄청나게 땡겨서 지금 집을 샀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언제 가장 낮았냐면 2013년 4월 달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람들의 공포 구간이었던 거죠. 이때는 탐욕이고. 나는 저때 아주 그냥 오줌도 못 냈어. 무서워서. 그리고 진짜 쫄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좀 올라가는 듯 싶다가 다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8이 부동산 대책. 예, 그렇죠, 그렇죠. 대책 이후에 네. 확실히 그렇죠. 꺾인 맞습니다. 모양새가 보이네. 계속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 작동했다는 게 네,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로.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밑에 거는 가계대출 위험인덱스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가계대출도 금리기 전에 또 엄청나게 높았었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네. 가계가 대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죠. 네, 네. 예, 그냥 가계가 그거에다가 예. 가계부채를 예, 더해놓은 그렇죠, 것들. 그렇죠. 예, 뭐 예. 사업자 대출, 네, 그렇죠, 장사할 때 그렇죠.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포함되어 예, 있으니까 예. 장사할 때 돈 네. 써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13년이 공포 구간이었었고요. 네. 지금은 보시면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 최근에. 네. 조금 이제 뭐 최근에 2월 달부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이제 또 4월 달에서부터 조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얘는 빨간불이에요, 지금. 안 좋은 네, 가계대출이 많고 안 좋은 건 사실이네. 우리가 가계 상황이 지금 사실은 지금 좀 힘든 거죠. 밥 먹고 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도 많다니. 큰일이야. 아유, 큰일이네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인천, 네. 경기, 네. 울산, 네. 광주, 경남.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광주도 위험하네요. 광주도 위험해요. 광주 한번 보실래요? 광주 이 대대광이라고 대구, 대전, 광주에 네. 그 광주도 대출 많이들 받으셨구나. 광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에이. 역사상 최고점. 전라남도 광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탐욕에 젖어 있는 구간이고 당연히 지금은 사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이제 좀 지금 사실 뭐 네. 광주에 막 음. 평당 2,000몇백짜리 네, 분양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네, 사실 이슈가 되긴 했었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네. 작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자, 보세요. 네. 광주에 지금 얘가 예금인데 예금 늘어요 안 늘어요 지금? 아예 못 예금은- 늘고 있잖아요. 예. 전혀 그냥 정체잖아요 지금. 예. 정체 구간이거든요. 대출은 계속 늘고 있고. 네. 이 가계대출도 보세요. 가계대출도 지금 물론 이제 이때 금융위기 전보다는 덜 높긴 한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요. 네. 거의 지금 2008년 뭐 3월 달보다 높고 4월 달보다 좀 약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몇 달 전과 지금 유사한 거예요. 광주는. 그만큼 지금 가계대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그렇고 가계대출도 지금 대출 땡긴 만큼 다 땡긴 거죠. 네. 자, 반면에 서울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가계대출 위험인덱스가 제일 낮은 곳,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둘 다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제일 꼬랩이야. 네, 서울이 제일 꼬랩이죠. 네. 네. 보시면 서울도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전에 엄청나게 높았는데, 장난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공포에 젖었던 구간이 13, 14년. 네. 네, 딱 보이죠? 저 오줌질이 등급가. 네.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지금 안정화되면서 네.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네, 안정화되고 매우 낮죠. 아. 근데 최근 데이터로는 조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길게 또 올라갔죠. 다시 근래 사실 네. 엄청 지금 최근에 맞아요. 고점 좀 갱신한다라고 핫해지고 해서 있으니까. 거래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거래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아직 안 사고 있던 네.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사가지고 지금 또 6월달, 네. 7월달 네. 질러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치들이 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이 대출 재밌죠? 네. 네. 해석이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해석을 못 하시는데 네. 우리 부동산인 그냥 어떻게 딱
보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 농담입니다. 좋은 대학교. 시청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이게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잠깐 약간 좀 네. 번외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보는 측면에서, 네.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요인들만, 오를 요인, 내릴 요인들만 놓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모르겠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네. 결론이긴 한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를 요인 말고 떨어질 요인 중에서 보면, 파리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차단을 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집 갖고 있는 놈 더 사지 마. 앞으로는 네가 그렇죠. 사봐야 못 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서 못 팔 거니까 더 사지 마. 이걸 주면서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도 못 팔게 하는 그렇죠. 부작용이 나면 사실 가격이 더 급등한 원인이 네. 됐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더 살 이유가 없어요. 네. 더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더 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있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못 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층이 누구냐? 네. 되게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안 사고 있는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40% 대출을 받아서 네. 이 집을 받아 먹어줄 수 있는 그 네. 수요뿐이 안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금 저 초록색을 네. 위로 막 이렇게 그렇죠. 올리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 수요는 무한하냐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무한하지 않죠. 예,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반복하면 이거 지금 올려주면서 몇 명은 사고 올려주지 못하다 포기하고 아이씨 난 전세로 살래. 내 이번 생은 망했어. 네. 뭐 이렇게 가든가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심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무한한 끝없는 수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너무 그럼요. 올라버리면 네. 내가 이 돈 주고는 도저히 지금 내가 돈을 더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렇죠. 그런 한계점에 봉착하는 시점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이게 당장 뭐 올해는 아닐 수도 있어도 예.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면, 그러니까 이 지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 대출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여유 있으니까 서울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게 저렇게 안전하게 작동한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더 사겠다라고 수요를 참여하면서 대출을 더 끌어당기지 못하게끔 그렇죠.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저렇게 맞아요. 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이 지금의 어떤 흐름? 이 풍파들을 잘 막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수요층들의 수요 억제를 잘 하면 네. 또 한번 이렇게 너무 막 과거와 같이 2007, 8년도, 2006, 7년도와 같이 급격한 상승이 아닌 상태에서 잘 또 봉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고 있는 모양새가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게 지난주부터 들더라고요. 아, 네.